자, 우리 138페이지 용액의 공급 시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용액의 공급 시기는 어느 정도 재화의 공급 시기와 동일해요. 좀 다른 부분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원칙은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즉 서비스가 완료되는 때, 서비스 완료 시점에 용액의 공급 시기를 보겠다. 내가 식당이라면 내가 만든 요리를 제공해서 돈을 받을 때, 건설업이라면 내가 건물을 다 지었다 라고 한다면 그때 서비스 영무가 제공이 완료가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겠다. 원칙,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다른 상황별로 언제 용액의 공급시기를 볼 거냐. 자,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시기, 장기 할부 조건부, 완성도 지급 조건부, 구획할 수 없는 경우 앞에 재화의 공급에서 봤었죠. 그런데 제가 하나 설명을 뒤로 미룬 게 있어요.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얘는 뭐냐, 내가 건물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완성도 기준이란 진행률이, 건물 공사 진행률이 10%, 30%, 70%, 100%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진행률에 따라 이만큼 진행되면 얼마 줄 거야 라고 해서 10% 진행될 땐 10원, 30% 진행될 땐 40원, 70% 진행될 땐 80원,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면 이 완성도 기준에 대한 지급 조건부에 따라 그 대가를 받을 때 공급시기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해당 진행률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각각의 공급시기로 보겠다 해서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만 용액의 공급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쉬운 예로는 건설업에서 쓰고 있다. 영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이 된 때, 언제 완료됐는지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확실치가 않은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이 됐을 때를 용액의 공급시기로 보겠다. 크게 중요하지 않고. 다음 별표, 아래 두 개는 별표 치시고 별표 2개 정도. 부동산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예요. 간주 동그라미. 간주 또 나왔죠. 간주는 뭐예요? 그렇죠. 실제 그것은 아니나 그것으로 보겠다. 자, 임대료, 간주 임대료는 뭐예요? 임대료는 아니지만 임대료로 보겠다라는 거. 예를 들면 내가 건물이 있는데 사무실 한 칸에 보증금이 3억이야. 3억에 월세는 받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다고 나한테 내가 보증금 3억 받아서 나한테 수익이 없어? 아니겠죠. 내가 3억 받았으면 이거 은행에 넣게 되면 이자만큼의 수익은 발생됐을 거다라고 국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 보증금, 월세 안 받고 보증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너 이자 수익만큼은 발생이 될 테니 그거 임대료로 볼게. 만약 보증금이 3억이다 라고 친다면 얘와 관련된 국가에서 인정하는 이자율이 있다 해서 얘와 관련된 간주 임대료가 국가에서 계산해 보니 이자가 대략 한 100만 원 된다라고 치면 너 이거 임대료 받은 거 아니지만 임대료로 볼게. 왜? 보증금 때문에 나온 수익이니까. 그렇다면 이거 수익으로 볼 거니 언제 수익으로 볼 거냐? 언제 공급시기로 볼 거냐? 예정신고 기간 종료일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우리 예정신고 기간 종료일이 언제예요? 우리 과세기간에서 배웠잖아요. 3월 31일 또는 9월 30일.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예정신고 기간, 1기 예정신고 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제2기 예정신고 기간이었죠. 그래서 예정신고 기간 종료일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로
공급 시기를 보겠다. 이 기간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계산해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 공급 시기를 보겠다. 두 번째,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보험회사라면 1년 기간 동안에 또는 1년 이상 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받으니까 그렇게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것은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 공급시기를 보겠다. 장기간에 걸쳐 발생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종료일로 공급시기를 보겠다. 되셨죠? 이 공급시기는 중요해요. 왜? 계속 말씀드려요. 세금 계산서 발급시기랑 동일하니까. 그렇지만 앞에까지는 원칙이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다른 경우가 있다. 한번 보시죠. 책 138페이지 3번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우선 내용 먼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밑줄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그라미 1 재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 동그라미 2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또는 현금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동그라미 3에는 그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겠다. 그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내가 물건을 팔았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있는데 물건을 팔아서 인도해 주기로 한 때 인도를 계약상 8월 30일 날 인도해 주기로 했어. 그런데 상대방에서 돈을 미리 줬네. 대가를 6월 26일 날 대가 수령했어. 원래 재화의 인도는 8월 30일 날 하기로 했고, 그렇다면 이 대가를 수령하고 세금 계산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를 공급시기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왜? 공급 시기가 정해지고 그 시기에 세금 계산서가 발급되는 게 원칙이에요. 순서는 공급 시기가 정해지고 그 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원칙인데 얘는 반대예요. 세금 계산서 발급 미리 했으면 그때를 공급 시기로 보겠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죠. 어떤 경우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대가를 수령하고 그 시기에 같이 세금 계산서 발행했으면 그때 공급한 걸로 볼게 해서 재화의 인도일은 8월 30일이지만 공급 시기는 6월 26일이 되겠지. 시험에서 이런 일자 나오는 거 가끔 있었어요. 다음 상황에 공급 시기는 언제일까? 그렇다면 6월 26일이 되겠죠. 두 번째 내용 보시면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보겠다. 자, 우리가 장사가 잘 안 돼서 9월 30일 날 폐업하기로 했어. 그런데 폐업하기 전에 7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물건은 10월 2일 날 인도하기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7월 1일 날 계약하기를 야, 우리 이거 재화 인도 10월 2일 날 할게. 그런데 그 사이에 갑자기 상황이 생겨 폐업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9월 30일 날. 그렇다면 재화 인도일은 10월 1일이었으나 중간에 폐업했으니 이거 9월 30일을 공급 시기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10월 2일이 아니라 9월 30일 날 공급한 걸로 보겠다. 폐업일 이후 공급 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재화 인도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보겠다. 이 두 가지 특례사항 기억해 주시고 자, 우리 앞에 시간에서 배웠던 내용과 지금 배웠던 내용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책 162페이지 문제 9번
책 162페이지 문제 9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 의제 간주 공급을 의미한다. 의제와 간주는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자, 동그라미 1, 생산직 근로자에게 작업복과 작업화를 지급하는 경우, 내가 판매하기 위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우리 직원들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제약이 되는 것은 승용차예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러니 생산직 근로자에게 우리가 영업을 위해 우리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지. 동그라미 2, 택시회사가 영업용 택시로 취득한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한다.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죠. 영업용과 업무용은 엄연히 다른 말이라고. 업무용은 비영업용이에요. 영업을 하기 위한이 아니라 우리가 판관비로 쓰이기 위해 달리한다는 거 기억하시죠? 해서 우리가 택시를 운영하기 위해, 영업하기 위해 취득한 승용차를 택시 영업에 사용하지 않고 이제 사무실 직원들 출퇴근하라고 준 거야. 이 경우에는 공급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가 공급. 간주 공급의 총 내용 기억하시죠? 간주 공급 총 4가지. 기억하시죠? 그래서 답은 2번.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를 비영업용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주 공급으로 보겠다. 세 번째,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 등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네 번째, 광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내 거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공급으로 보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목적? 판매 목적.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만 재화의 간주 공급으로 혜택을 주는 거죠. 그 외의 목적이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 문제의 밑줄 하나 그을게요. 뭐냐? 양가로 모두 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은 것으로 가정한다. 만약에 이 문구가 없었다면 얘는 출제 오류인 거예요. 모두 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재화의 간주 공급은 적용되지 않겠죠. 그래서 문제 보시면 당연히 이 문구가 있을 거예요. 없다면 이의제기 들어가서 문제 오류로 걸고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찌 됐건 모두 매입세 공제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간주 공급이 이루어진다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163페이지 11번 문제. 다음 중 부가세법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공급 시기에 대한 문제. 동그라미 1,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 시기를 보겠다. 조금 아까 본 거죠. 폐업일 전일이 아니라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보겠다. 답은 1번이고, 두 번째,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임대료는 아니지만 임대료를 보는 것. 보증금에 대한 이자만큼 그거 이정신고 기간 종료일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보겠다. 봤던 내용이고, 동그라미 3, 장기 할부 판매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받고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장기 할부 판매로 볼 것이고, 이 경우에는 각 대가를 받을 때 공급 시기로 보겠다. 맞는 말이죠. 완전히. 동그라미 4, 공급 시기 전에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고 동시에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교부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보겠다. 원칙은 공급 시기 정해지고 그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세금계산서 발급했다면 그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했다면 그때를 공급 시기로 보겠다. 되셨죠? 세법은 미리 세금계산서 발급해서 그거에 대한 세액이 확정이 된다면 굳이 미리 낸다는 거예요. 세금을 싫어할 필요 없겠지. 늦게 내는 거야 싫어하겠지만 과세관청은 세금을 미리 내는 거에 대해서는 제재를 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배웠던
세금에서 미리 발급했던 경우, 이것은 내가 세금을 미리 내겠다라고 알려주는 것과 동일해요. 그러니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다음 문제 13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간주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앞에 문제랑. 간주 공급에 대해서 우리 책 문제 보시면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거 무조건 암기하고 가야겠지. 간주 공급은. 동그라미 1. 직원의 작업복을 지급한 경우. 자, 앞에 보시면 앞에 문제랑 거의 동일하죠. 생산직 근로자에게 작업복 지급하는 경우, 직원의 작업복을 지급한 경우. 출제위원들도 계속 기출 문제를 보고 거기 안에서 돌린다라는 거예요. 문구. 얘 막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겠지. 승용차가 아니니까. 자가 공급이겠지만 승용차가 아니니 이게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동그라미 2. 과세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잔존하는 재화, 폐업시 잔존 재화는 간주 공급이죠. 답은 1번이었고, 폐업시 잔존 재화 간주 공급. 3번. 특정 거래처에 선물로 직접 제조한 과세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예, 사업상 징여에 해당이 되겠죠. 특정 거래처에 우리 물건을 증여하는 경우, 공짜로 주는 경우 판 것으로 보겠다. 동그라미 4. 자기의 과세 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예, 자가 공급 중에 몇 번째? 첫 번째 면세 사업 전용. 자가 공급 총 3가지 있던 거 기억하시죠? 면세 사업 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전용, 그리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큰 그림 다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 다음 중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재화의 공급이에요. 그렇다면 재화의 공급과 용액의 공급은 다르니 구분 지어야겠구나. 요것도 머릿속에 기억해 주셔야 돼요. 동그라미 1.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 일반적인 판매, 그리고 위탁 판매와 그 밖의 매매 계약. 이 일반적인 매매 계약으로서 내용 나온 거 정확하게 맞죠? 동그라미 2.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것. 얘 어떻게 보면 반 정도 맞았다고 봐야 돼요. 왜? 내가 건설업이라면 얘 용액의 공급이죠. 건설업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였더라도 용액의 공급으로 보니까, 그럼 얘는 애매하니까 넘어가고 우선 시험 문제에서 정확하게 아닌 것을 먼저 고르는 게 나으세요. 동그라미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액을 제공받는 교환 계약. 교환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재무회계도 있었잖아. 이종자산 간의 교환, 동종자산 간의 교환. 예,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 동그라미 4.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민법에 따르는 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어쩔 수 없이 경매되거나 공매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을 그 항목 중에 있었죠. 그래서 답은 4번. 동그라미 2번은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건설업은 재화의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용액의 공급으로 보고, 그 외 업종에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분류가 된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 자, 139페이지 영세율과 면세. 이 챕터도 별표 한 3개 정도. 영세율과 면세를 비교하는 문제 또는 영세율 단독 문제가 하나 나올 수도 있고, 보통은 영세율과 면세를 섞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내용 보시면 우리 앞에서 대략 영세율과 면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영세율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몇 개 딱 있어야 돼.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 0%의 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얘 소비 어디서 일어난다? 국외에서. 우리가 물건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는 용역은 국외에서 사용이 되니 소비가 되니 그 국가에서 부담해라. 우리나라는 부담하지 마. 라고 하니 영세율을 적용한다. 예, 이유 수출 촉진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면세는 뒤에서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 적지 마세요. 면세는 역진성 완화. 면세하면 역진성 완화라는 단어가 떠올려야 돼. 역진성이란 뭐였어? 그쵸?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적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 소득이 적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 이거 옳지 않다 해서 이거 완화시키기 위해 면세제도 만들었다. 어떤 것들? 기초 생필품이나 뭐 연탄 같은 것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 부가세 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적게 부담하니까. 우선 영세율 먼저 보실게요. 밑줄을. 영세율 제도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 부가세는 몇 프로다? 부가세는 원칙이 10%지만 영세율은 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세금을 면제하는 것과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완전 다른 말이에요. 자, 뭐가 다른지 뒤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또 이어서 밑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 0%의 적용을 하니 부가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완전 면세라 한다. 완전 면세, 반대되는 말이 부분 면세예요. 뒤에서 면세에서 배울 건데 같이 설명드릴게요. 밑줄. 영세율 제도는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해서 이중과세 방지를 하고 수출 촉진하는 데 있다. 제가 밑줄 친 부분 같이 밑줄 치시고 얘가 영세율에 대한 특징이에요. 그럼 하나하나 보면 왜 완전 면세예요? 자, 보시면 매출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을 매기니 내가 물건 팔 때 0% 내가 10원짜리 파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거야. 즉 0 곱하기 10원 곱하기 0% 하면 0이다. 아, 내가 매출로 인해 낼 세금은 0이다. 그러나 내가 이거 물건 만들기 위해 5원에 대한 비용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5원 사면서 10% 0.5원의 세금을 부담했어 라고 한다면 0.5 내가 낸 세금이에요. 0.5원이. 그렇다면 너 이 매출에 대해서는 세금 내지 말고 대신 네가 물건 샀을 때 들어간 부가세는 환급해 줄게, 돌려줄게 라는 거예요. 영세율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키포인트. 매입세액을 인정해 줄게. 그럼 얼마나 좋아. 내가 낸 세금은 돌려받고 매출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니. 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왜? 소비주국에서 부가세를 부담하니까. 근데 반대로 면세사업자 같이 설명드려보면 면세사업자는 야, 매출에 대해서 세금 일절 내지 마. 대신 매입에 대해서도 인정 안 해줄게. 너 낼 것도 받을 것도 없어. 요게 면세제도 특징이에요. 해서 매입세액을 인정 안 해주니 완전 면세가 아니라 부분 면세라고 면세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밑줄 치신 내용 같이 기억해 주시고, 그렇다면 영세율을 적용받는 자는 누구인가? 자, 밑줄. 영세율 사업자는 세율을 0%로 적용받는 것 이외에는 일반 사업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영세율 사업자라고 부가세에서 분류가 짓는 게 아니라 일반 사업자인데 그 중에 너는 0%의 세율을 부과를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반 과세사업자이어야 한다.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크게 두 가지로 있었죠. 일반 사업자와 간이과세자,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 과세사업자이어야 한다.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는 경우에만 영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밑줄. 면세사업자는 매출도 매입도 부가세법상 적용을 받지 않을 거니까 너 낼 것도 받을 것도 없어 라는 사람이에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 영세율 적용받고 싶으면 면세사업자 포기해. 면세 포기해. 그러면 영세율 사업자 적용해 줄게 라는 거예요. 즉 일반 과세자로 와야 너 영세율 적용 받을 수 있어 라는 내용이에요. 자, 묶으시고 별표 하나 정도. 간이과세 내용은 나오진 않지만 중간에 문과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간이과세자는 영세율에 적용받을 수 있으나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한다. 간이과세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면세사업자는 매출도 매입도 너 적용하지 않을게. 낼 것도 받을 것도 없어. 그러니 환급받을 것도 없어. 이런 사업자인데 간이과세자는 약간 반반이에요. 매출 매입 너 이거 부가세법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이니까 매출 매입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해 줄게. 그럼 네가 낼 세금이 매출이 10인데 너 영세율 거래하면 0% 세율 적용해 줄게. 해서 0만큼의 세율이 인정이 되고 이거 구매하면서 5원이 들었다. 0.5원이 있으면 이거 인정해 줄게. 다만 환급은 안 돼. 너는 0까지가 최선이야. 이게 무슨 차이냐면 내가 0%의 세율을 적용하는 물건도 팔지만 그 외에 부가세가 과세되는 물건도 판다면 여기에 5원짜리 하나 팔아서 얘는 5원짜리 파는데 얘는 부가세 과세 대상 거래야. 해서 0% 10원짜리 하나 팔고 5원짜리 10 부가세 과세되는 거 하나 팔았으면 나는 0.5원만큼의 부가세 낼 게 있단 말이지. 그런데 물건 살 때 들어간 부가세 그거 공제는 해줄게. 다만 환급은 안 돼. 네가 맥시멈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은 0이야. 간이과세자는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 동일하게 부가세 적용받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환급은 안 된다. 어디까지 혜택 줄 수는 없는 거야. 너 세금 적게 물리고 있는데 환급까지 해줄 수는 없어. 요 개념이 간이과세자는. 그래서 밑줄 치시고 그럼 영세율에 적용되는 대상 거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첫 번째, 수출하는 재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체포된 수산물 포함해서 일반적인 수출이죠. 내국 물품 외국에 수출하는 것. 동그라미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 판매 수출, 외국 인도 수출,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 앞에 공급식에서 봤던 내용들이죠. 야 미국아 위탁 판매 수출 뭐예요? 야 미국아 우리 물건 좀 팔아줘. 니네 나라에서. 내가 파는 게 아니라 미국한테 부탁해서. 나는 위탁자, 미국은 수탁자가 돼서 물건을 팔아달라고 하는 것. 외국 인도 수출은 중국과 미국이 있지만 내가 이 거래의 갑이다. 그래서 내가 물건은 미국한테 파는 건데 이 물건 중국아 네가 좀 만들어서 전해줘. 이 내용 앞에서 봤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수출이다 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용역의 국외 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우리 두바이에
현대건설이 나가서 건물을 짓는다라고 한다면 이거 영세를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건설 기술을 가지고 국외에서 공사를 한다면 그 돈 받는 거 영세를 적용해 줄게. 국위선양이니까. 이 경우에는 밑줄 대금 결제 방법 상관없이 무조건 영세율 적용해 줄게. 대금을 달러로 받던 현금을 받던 상관없이 영세를 적용해 줄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대금 결제 방법 상관없이. 3번 선박 항공기에 의한 외국 항행 용역의 공급.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해 동그라미 여객이나 화물뿐만 아니라 여객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영세를 적용해 줄게. 어떤 경우냐?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외로, 국내로, 국외에서 국외로, 국내에서 국외 또는 국외에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해. 자, 우리가 크루즈 여행을 한다라고 보면 한국에서 출발해 미국에 도착하는 크루즈 여행이다. 예를 들어 그렇다면 이거 여객을 운송하는 것이니 영세율 적용해 줄게. 반대로 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크루즈 여행도 영세를 적용해 줄게. 미국에서 중국으로 크루즈 사업한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외에서 국외, 미국에서 중국으로 크루즈 사업을 한다라고 치면 그것도 영세율 적용해 줄게. 다만 국내에서 국내다라고 한다면 인천에서 제주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영세율 적용 안 해줄게. 되셨죠? 이런 경우 같이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 국내는 제외한다. 자, 크루즈 여행은 영세건 과세건 우리 다 가고 싶은 내용이죠. 영세율이 적용 안 돼도 한번 가봤으면 하는. 네, 그렇고 우리 이 책 139페이지 하단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용역, 이것들 외에 국내 거래이지만 국위 선양하는 거야. 국내 거래이지만 외교관이나 국외 다른 사람들한테 물건을 제공하는 경우에 너 이거 우리나라를 위해 하는 행동이니 이거 영세를 적용해 줄게. 공급하는 사람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밑줄,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간, 영사기관, 국제기구,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위해 공급되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를 적용해 줄게 해서 외교관에 내가 중국집을 한다. 중국집을 하는데 외교관 등 외교관, 영사기관에 배달을 해. 중국 음식을 배달을 해. 이 경우 외화로 받는다면, 달러로 받는다면 이거 0%의 세율 적용해 줄게라는 거예요. 그러나 얘가 국내 어디로 한다면 얘는 당연히 일반 과세로 보겠지. 하지만 외교관 등 영사기관 등 국제기구 등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를 적용해 줄게라는 거예요. 왜? 외화 획득에 대한 국위선양이 일조하니까. 5번째, 조세특례 제약법상의 영세율 적용 대상. 얘는 이유가 이 사업을 혜택을 주기 위함이에요. 국내 거래이지만 4번과 5번은 국내 거래이지만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업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함이에요. 왜? 하나씩 보실게요. 방위산업물자, 국가의 군납석유류,
방위나 군납, 국가를 위해, 군대를 위해 제공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너 이거 국가를 위함이니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5.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보정기기 등 장애인을 위함이니 이것도 혜택을 주겠다. 동그라미 6번.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일정한 농업용, 축산업용 등 기자재, 농촌에서 사용하는 트랙터나 뭐 기타 기자재를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기자재는 누구한테 공급한다? 그렇죠. 농민이나 어민. 어쨌든 부가세를 과세한다라는 것은 물건에 대한 가격이 10%만큼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 증가된 만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왜 농민이나 임업, 우리 농업과 어업 등에 대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공급하는 기자재 등은 부가세 영세를 혜택 줄게. 동그라미 7번. 어업용 기자재 동일해요. 농민, 임업, 어업 모두 다 0% 세율 적용해 줄게. 5번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장애인 등 농민 등을 위함. 누가 봐도 아 이거는 혜택을 줘야겠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책 140페이지까지 했고 140페이지 중간 면세. 면세 보시면 밑줄 면세 제도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세법상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 해서 밑줄 공급에 대한 매출세액은 없으나 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도 인정해주지 않으니 환급되지 않는다. 매출에 대해서도 의무 주어지지 않고 매입도 너 낼 것도 받을 것도 없어 라고 해서 밑줄 부분 면세 제도라고 한다. 부분 면세 제도 동그라미 해서 영세율은 완전 면세. 왜? 매입세액 인정해 주니까 완전 면세. 면세사업 면세는 매입세액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 부분 면세 제도라고 한다. 다시 밑줄 면세 제도는 주로 기초적인 생필품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므로 소득에 대한 역진성을 완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소득에 대한 역진성을 완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밑줄 해서 연탄이나 기초 생필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테니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에 대한 역지성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면세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 생필품. 예를 들면 미가공 식료품 뭐 어떤 것들이 있냐? 김치 또는 소금 또는 두부, 콩 이렇게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 등은 면세하겠다, 과세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 김치를 예를 들면 우리 편의점에서 포장해서 판다면 얘는 판매 목적으로 일반적인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얘는 과세예요. 같은 김치라고 모두 면세가 아니라 단순 김치는 면세이지만 얘를 포장하여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단순 포장은 제외. 두부나 김치나 소금을 단순 포장해서 그냥 줄 수가 없으니까 일반 봉지에 단순 포장해서 준다라고 한다면 얘는 면세로 해줄게. 다만 네가 포장하여 판매 목적으로 포장해서 내보낸다면 그것은 과세할 거야. 그래서 미가공 식료품은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축수 임산물 포함이다. 가공하지 않은 것을 말해요. 소금도 천일염은 면세예요.
가공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가공하여 가공한 공업용 소금은 얘는 과세다. 일정한 화학물을 첨가하여 가공했다면 얘는 과세로 하겠다. 미가공인 경우에만 면세. 그래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식용이 아니더라도 국내라면 미가공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도 면세해 주겠다. 즉 먹을 수 있거나 먹을 수 없어도 국내분이라면 면세해 주겠다. 어떤 거냐면 뭐 새라든지 가축물, 소 이런 것들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로 하겠다. 소고기 같은 거, 돼지고기, 소, 돼지고기 등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관상용 새 이런 것도 공급하면 면세로 하겠다. 다만 국내와 국외에 따라 달리해요. 먹을 수 있거나 없는 거의 차이를 국내와 국외 예분으로 구분이 된다. 먹을 수 있으면 지금 좀 헷갈리니까 좀 정리 좀 할게요. 자, 먹을 수 있으면 식용이라면 국내 국외분 상관없이 얘 다 면세라고 혜택을 줄게. 그래, 먹을 수 있으면 국내분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가지고 온 것도 미가공이라면 면세해 줄게. 그런데 미식용, 비식용, 먹을 수 없는 것이라면 국내분은 그래, 농축수 임산물은 면세해 줄게. 그러나 국외분은 안 돼. 그래서 국내분이라면 식용, 비식용 상관없이 미가공에 대해서는 농축수산 임산물 식용, 비식용 따지지 않고 면세로 혜택을 주지만 국외분에 대해서는 먹을 수 있는 것만 혜택을 줄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수돗물, 연탄,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기저귀, 분유 주의하실 거 밑줄 동그라미 4번.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이나 영유 아용 기저귀는 면세를 두고 있는데 치료 목적 성인용 기저귀는 영세율이라는 거예요. 장애인 등 치료 목적이라면 혜택을 주는 거죠. 일반적인 생리용품 기저귀는 면세에 대해서 혜택을 주지만 면세보다는 영세율이 조금 더 혜택을 많이 주는 거죠. 왜? 매입세 공제해 주니까. 해서 치료 목적의 기저귀라면 영세율 적용해 줄게. 얘 앞에서 봤던 조특법상 영세율 대상이에요.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5번째, 여객 운송 용역. 다만 느낌적으로 내가 빠르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제외예요.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는 제외. 여객을 운송하는 일반적인 버스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해서 우리 마을버스나 동네 돌아다니는 버스 보시면 영수증 없기도 하지만 부가세 제외, 부가세 구분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고속버스를 탄다거나 KTX 탄다라고 하면 영수증 잘 보시면 부가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을 거예요.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 좋거나 조금 빠르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웬만하면 면세가 제외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원칙, 여객 운송 용역은 면세이나 좀 빠른 것들은 과세다 구분해 주시고, 면세에서 시험 나오는 것들은 면세 중에 과세되는 것들, 면세가 제외되는 것들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6번,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집이 있고 얘와 딸린 토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 전체 임대해 주는 경우에는 임대해 주는 경우에는 이거 면세로 하겠다. 주택, 임대, 토지 임대는 면세. 네, 엄밀히 따지면 이 주택은 아무 주택이 아니라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돼요. 85제곱미터. 85제곱미터 이하여야지만 가능하다. 주택이라 모든 주택이 되는 게 아니라 국민주택 규모 이하. 네,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넘어가시고 국민육생 용역, 의료보건 용역, 병원 가거나 우리 다친 데 고칠 때는 부가세 내지 않는다. 부가세 안 받을게. 다만 애완동물의 진료 용역,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약수사의 단순한 의약 판매는 과세다. 별표. 애완동물의 진료 용역,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과세다. 그래서 이게 개정이 한 대략적으로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과세로 넘어간 게. 그래서 원래는 성형수술도 면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미용 목적인 성형수술은 과세로 바꾸겠다. 과세관청이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바뀌기 전에 이슈가 됐었죠. 빨리 해라. 이거 과세 때문에 비싸지니까 성형수술 빨리빨리 해라 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어찌 되었건 미용 목적이라면 성형수술은 과세다. 근데 성형수술 하는데 미용 목적인지 치료 목적인지 구분 애매모호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상황에 따라 정의를 하면 될 것 같고. 동그라미 2. 교육 용역. 교육을 좀 더 활성화하게 시키기 위해 교육에 대해서도 면세를 하겠다라고 해서 학원 같은 경우 학원도 면세 사업자로 구분이 돼요. 다만 무허가 허가받지 않은 무인가 얘네들은 혜택 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제외한다. 과세하겠다. 그리고 무도학원, 뭐 댄스나 이런 것들의 무도학원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겠다. 세 번째,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 용역, 운전면허 학원도 과세로 분류를 하겠다. 운전면허 학원도 전에는 면세였다가 과세로 바뀐 부분이에요. 해서 요 세 가지 교육 용역이지만 과세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문화 관련 재화, 도서, 신문, 잡지. 그런데 광고는 또 과세요. 해서 보시면 우리가 신문사야. 신문사라서 신문을 발행했다 라고 하면 기사 있고 한편에 뭐뭐 자동차 광고 있는 거 보셨죠? 그러면 이 신문 기사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은 면세인데 우리 신문사가 자동차 회사로부터 광고비를 받죠. 그렇다면 이 광고 수익은 과세라는 거예요. 야, 니네 신문사 신문에 대해서 혜택은 줄게 면세로. 다만 광고로 얻는 수익은 이거 과세할 거야. 그래서 신문은 면세, 광고는 과세 기억해 주시고 구분해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다 면세. 그리고 다음 부가가치 생산 요소, 토지의 공급, 은행업, 금융보험 영역에 대해서도 면세를 하겠다. 토지의 공급. 그러면 토지의 공급도 면세, 그리고 주택, 부수토지 임대도 면세라는 거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고, 우표, 일반적인 우표는 면세이나 수집용 우표는 과세. 해서 느낌적으로 뭔가 내 취미 활동이나 내 미용 목적 좀 더 좋아지기 위해 사용되는 것들은 다 과세로 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뭔가 교육이나 국가적인 측면에서 부추겨야 하는 사업들, 혜택을 줘야 하는 사업들은 면세를 주고, 그 외에 취미 활동이나 미용 목적 등 좀 여유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 자, 동그라미 2 넘어가시고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원칙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를 두고 있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과세를 두겠다. 우체국에서 택배 사업하는 거, 고속철도에서 여객 운송하는 거, 그리고 그 외에 부동산 임대, 도소매 등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것들은 과세하겠다. 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에요.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면세를 혜택을 준다면 내가 똑같이 택배 사업을 한다. 근데 국가에서 제공하는 택배 사업은 부가세를 면세, 그럼 100원이야. 근데 내가 일반 국민이라 일반 사업자라 나는 100원에 부가세 10원을 받아 해서 110원에 100원과 110원에 경쟁을 붙어요.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 같은 서비스인데 국가가 제공하는 것은 100원이고 내가 제공하는 것은 110원을 받아야 돼. 그럼 국가가 이기겠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그래, 야 국가 지방자치단체 니네를 할지라도 여기에 속하는 사업들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부가세 과세할게. 우체국 택배사업, 고속철도 여객 운송 용역, 부동산 임대, 도소매, 음식, 숙박, 골프장 등 수익 사업이라면 니네 영리 상관없이 과세할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 배웠을 때 부가가치세는 영리 목적 유무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 부가세 납세 의무자로 보겠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게 국가 지방자치단체일지라도. 동그라미 4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하겠다. 해서 내가 A다라고만 보면 중간에 국가가 꼈어. 그리고 국가가 B한테 제공한다라고 보면 A가 국가 등에게 무상으로 원칙 유상이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볼 텐데 해서 과세를 할 텐데 무상이라면 얘 면세를 해주겠다. A가 국가 등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해 줄게. 앞에서 봤던 내용 구호물품이라든지 국가한테 주는 경우 면세해 주겠다. 그런데 국가가 일반 B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은 면세예요. 원칙은 면세이나 예외적으로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이 된다면 얘 과세할게 해서 국가가 지급하는 건지 국가로 지급하는 건지에 따라 달리하고 있다는 거. 동그라미 4번은 국가에 내가 주는 거고 무상으로. 동그라미 3번은 국가가 누군가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따진다는 거예요. 이 앞에 단계인지 뒤에 단계인지에 따라 달리하겠다. 구분해 주시고. 자, 그렇다면 내가 면세사업자인데 나 이제 영세율 적용받고 싶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면세 포기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 절차 한번 볼게요. 자, 밑줄. 일정한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 면세사업자는 한번 면세사업자면 죽을 때까지 면세사업자 해 라는 게 아니라 중간에 면세사업자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은 나 영세율 적용받고 싶어서. 그럼 절차 어떻게 되느냐? 밑줄. 면세 포기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하면 된다. 밑줄. 면세 포기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기간 제한 없고 별도로 과세관청의 승인 필요 없다. 밑줄. 내가 면세사업자라면 면세포기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내가 신청만 하면 과세관청의 허락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청만 하면 너는 받아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국가는, 과세관청은.
이것은 사업자에 대한 제약을 좀 덜어주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면세 포기의 효력. 면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일반 과세 사업자로 전환이 되며,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되겠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될 거고, 한번 포기했으면 몇 년간, 면세 포기를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면세 적용받지 못한다. 그러니 신중하게 결정해라라는 거예요. 시험 문구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3년간은 면세 포기 했다면 다시 면세 사업자 적용 못 받는다. 승인 필요 없다. 언제든지 가능하다. 면세 사업자에서 나오는 문제 나온다면 거의 나온다고 봐도 무방할 문구들이에요. 면세 사업자의 특징, 면세 포기 절차의 특징. 우리 조금 쉬었다가 문제 풀어보고 다음 과세표준 이어서 진행할 테니까 잠깐만 머리 식히고 내용 배웠던 거 머릿속으로 한번 리마인드하고 문제만 같이 풀어봐요. 먼저 한번 풀어보고 문제도. 자,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